함락된 도시의 광장, 수백 명의 포로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찢어진 비단옷 사이로 드러나는 정교한 자수문양, 그 틈에 섞여 있는 건 다름 아닌 귀족 여성들이었죠. 몽골 장군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들의 손목을 묶은 끈을 끊어줍니다. 하지만 이건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장군은 여성들의 뺨에 붉은색 혹은 검은색 염료로 표식을 남기기 시작하거든요. 붉은색은 몽골의 피로 편입되어 살아남을 운명, 검은색은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이 날아갈 운명이었습니다. 이 섬뜩한 의식은 몽골군이 정복한 모든 도시에서 반복됐습니다. 왕조의 씨를 말리고 저항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그들만의 잔혹한 방식이었죠. 비극이 닥치기 전 호라즘 제국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이 나라는 동서양의 모든 물자가 교차하는 황금의 땅이었거든요.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보석이 이곳을 거쳐 유럽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가 쌓여갔습니다. 수도 사마르칸트의 거리를 걸어보면 그 위용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금빛 돔이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건물마다 새파란 타일 장식이 하늘과 경쟁하듯 아름다움을 뽐냈죠. 시장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났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라 지역은 또 어땠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학자들이 몰려들어 철학을 논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천문학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도서관에는 수만 권의 책이 빼곡했고 지식과 문화가 꽃피는 학문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니샤푸르의 귀족 여성들은 그런 번영 속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향기로운 정원을 거닐며 시를 짓고 오후에는 악기를 연주하며 여유를 즐겼죠. 저녁 무렵이면 화려한 연회가 열렸고 비단 드레스를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녀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해봤자 내일 어떤 보석을 걸칠까 하는 정도였을 겁니다. 성벽 밖 세상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자신들의 운명이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나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역사책에 제대로 기록조차 되지 않은 몽골 제국의 가장 어둡고 처참한 비극, 그 서막이 열리기 직전에 고요한 평화였습니다. 1218년 호라즘 제국의 국경 도시 오트라르에 낯선 행렬이 도착합니다. 450명의 상인들이 끌고 온 수백 마리의 낙타 등에는 비단과 금, 그리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 실려 있었죠. 이들은 다름 아닌 징기스칸이 직접 보낸 무역사절단이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실크로드의 부유한 제국과 교역을 트고 싶다. 서로 윈윈하자는 평화적인 제안이었거든요. 당시 징기스칸은 전쟁보다 무역이 더 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보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였습니다. 이 남자는 상인단이 끌고 온 어마어마한 재물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는 기막힌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상인이 아니라 몽골의 스파이라고 몰아세운 거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총독의 명령 한마디에 450명의 hen단 전원이 칼날 아래 쓰러졌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물건은 총독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징기스칸, 분노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절단을 파견해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죠.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이날추크를 처벌하고 약탈한 물건을 돌려달라. 전쟁 대신 협상을 택한 충분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라짐의 술탄 무함마드 2세는 역사상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사절단의 목을 베어 돌려보낸 겁니다. 얼굴에 치욕의 표시까지 새긴 채로요. 자신의 군대가 40만 명에 달한다는 자만심, 초원의 야만인쯤이야 상대도 안 된다는 오만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죠. 이 어리석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그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대학살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1219년 징기스칸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그의 뒤에는 20만 명의 대군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죠. 몽골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하늘이 뿌옇게 변했습니다. 수십만 마리 말발굽이 일으킨 먼지가 태양을 가렸고 그 굉음은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천둥처럼 들렸거든요. 호라짐 병사들은 지평선 너머로 밀려오는 검은 물결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그들이 상대해야 할 건 단순한 초원의 유목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터에서 단련된 세계 최강의 기마 군단이었거든요. 전투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호라짐 병사들은 몽골 기병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와중에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속출했죠.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잊지 않았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상인단을 학살했던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 그는 산채로 붙잡혔습니다. 징기스칸이 그에게 내린 형벌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녹인 은을 눈과 귀에 부어넣은 겁니다. 네가 그토록 탐했던 은으로 죽어라, 그런 메시지였죠.
화려했던 수도 사마르칸트마저 단 5일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마자 남성들은 줄줄이 끌려나와 즉결 처형당했고 여성들은 따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그 운명을 가르는 섬뜩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호라즘의 도시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 하나씩 함락될 때마다 시체 더미가 산을 이뤘죠. 대부분의 도시들은 몽골군의 위세에 눌려 성문을 열거나 저항하더라도 금세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니샤푸르는 달랐습니다. 이 도시의 주민들은 완강하게 버텼거든요. 성벽 위에서 화살을 쏟아부었고 돌과 끓는 기름을 쏟아내며 몽골군의 접근을 막아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끝까지 싸우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투 한복판에서 운명을 바꿀 화살 한 발이 날아옵니다. 성벽 위에서 발사된 그 화살은 정확히 몽골군 지휘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갑옷을 뚫고 들어간 화살촉, 말 위에서 천천히 쓰러지는 장수의 몸. 주변 병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문제는 이 전사한 장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징기스칸이 아끼던 사위 토구차르였거든요. 징기스칸의 딸과 결혼해서 황실의 일원이 된 인물,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가족이었던 겁니다. 이 소식이 징기스칸의 귀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이 모욕에 대한 응징이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복수가 더해진 겁니다. 딸의 남편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 사위를 죽인 도시에 대한 원한이 몽골군 지휘부 전체에 퍼져나갔죠. 니샤푸르 사람들은 자신들이 쏜 화살 한 발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단순한 점령이 아닌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결심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비 없는 학살의 칼날이 니샤푸르를 향해 벼려지고 있었죠.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징기스칸의 딸, 그녀의 세계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은 곧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죠. 공주는 아버지 징기스칸을 찾아갔습니다. 데칸의 천막 앞에서 무릎을 꿇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습니다. 니샤푸르를 철저히 파괴해달라고, 그 도시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달라고 애원한 겁니다. 단순히 점령하는 게 아니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달라는 요청이었죠. 징기스칸은 딸의 눈물 어린 호소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니샤푸르 학살의 지휘권을 딸에게 넘긴 겁니다. 복수의 칼자루를 직접 쥐어준 거죠. 권한을 넘겨받은 공주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아이들도 예외 없이 죽여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와 고양이까지 숨쉬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왜 동물까지 죽이라고 했을까요? 공주는 철저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체 더미 속에 숨어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 있다고 생각한 거죠. 개가 짖거나 고양이가 울면 생존자를 찾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완전한 말살의 의지였습니다. 이 명령은 몽골 제국의 수많은 정복 전쟁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작전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의 복수심이 한 도시 전체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학살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니샤푸르에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몽골군은 니샤푸르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병사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베어 넘겼죠. 남자, 여자, 아이 할 것 없이 칼날이 휘둘러졌고 거리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와 고양이마저 창 끝에 꿰뚫렸습니다. 공주의 명령대로 숨쉬는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철저한 학살이었죠. 며칠에 걸친 도륙이 끝났을 때 니샤푸르는 더 이상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무덤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몽골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에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됐죠. 시체들의 머리를 잘라 모으라는 지시였습니다. 수만 구의 시신에서 머리가 분리됐고 그 잘린 머리들은 한 곳으로 운반됐습니다. 몽골군은 머리들을 남자, 여자, 아이로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도시 한가운데에 3개의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해골로 만든 탑, 그것도 3개나요. 이건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려는 공포의 기념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 중 일부가 병사들에 의해 따로 분리된 거죠. 그녀들은 시체 더미 사이를 지나 몽골 장군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고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여성들 앞에서 분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의식, 붉은색과 검은색으로 운명을 가르는 섬뜩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을 철저하게 도구로 취급하는 인간성을 말살하는 과정이었죠.
뺨에 붉은 표식이 찍힌 여성들, 그녀들은 일단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행운이었을까요? 살아남은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거든요. 붉은 표식을 받은 여성들은 그 자리에서 몽골 장군이나 병사들에게 분배됐습니다. 누군가는 장군의 아내가 됐고 누군가는 첩으로 끌려갔죠. 선택권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귀족 영예로 대접받던 여성이 하루아침에 전리품 취급을 받게 된 겁니다.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들은 고향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몽골 초원으로 끌려갔거든요. 황금빛 사막과 푸른 타일의 도시를 떠나 끝없이 펼쳐진 풀밭과 거친 바람만 부는 낯선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죠. 우아하게 구사하던 페르시아어 대신 생소한 몽골어를 배워야 했고 화려한 비단 드레스 대신 거친 양가죽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섬세한 손으로 시를 쓰던 여성이 이제는 말젖을 짜고 양털을 다듬어야 했죠. 정원에서 장미 향기를 맡으며 음악을 듣던 삶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 문제였죠. 그녀들이 낳은 아이들은 더 이상 페르시아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몽골 장군의 아들로 몽골인으로 자라나게 됐거든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언어가 아닌 아버지의 언어를 배웠고 어머니의 문화가 아닌 초원의 문화를 익혔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페르시아의 피는 희석되고 두 세대가 지나면 거의 잊혀졌죠. 이게 바로 몽골 제국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칼로 한꺼번에 죽이는 대신 결혼과 출산을 통해 피정복민의 혈통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붉은 표식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면 검은 표식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뺨에 검은 염료가 찍히는 순간 그녀들의 운명은 결정됐죠. 칼날이 번쩍였고 머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몽골군은 왜 어떤 여성은 살리고 어떤 여성은 죽였을까요? 단순히 기분 내키는 대로 정한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거든요. 검은 표식을 받은 여성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왕비, 공주, 고위 관료의 아내 같은 최상위 신분이었다는 거죠. 그녀들은 단순히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거든요. 왕비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왕비의 한마디면 흩어졌던 충신들이 다시 뭉칠 수 있고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면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을 수 있죠. 공주가 살아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그녀가 낳은 아들이 정통성을 주장하며 일어설지도 모릅니다. 몽골군은 이런 가능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은 철저하게 제거됐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였죠. 단순한 복수나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정복지의 지배 체계를 완전히 해체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던 겁니다. 왕을 죽이는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비를 죽이고 공주를 죽이고 관료의 아내까지 죽여야 비로소 끝이 났죠. 피정복민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구심점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남은 것은 지도자도 희망도 구심점도 없는 무력한 군중뿐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그렇게 저항의 불씨마저 완벽하게 꺼버렸습니다. 몽골군이 여성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처리한 건 단순한 잔혹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몽골 초원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약탈원 문화가 있었거든요. 초원에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의 상징이자 빼앗고 빼앗기는 자원이었죠.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습격해서 가축과 함께 여성을 약탈하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초원의 생존 법칙이었거든요. 징기스칸 본인의 가족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의 어머니 호엘루는 원래 다른 부족 남자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그녀를 납치해버린 거죠. 말을 타고 가던 신부를 덮쳐서 빼앗아온 겁니다. 징기스칸의 아내 보르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적대 부족에게 납치당했고 몇 달 동안 다른 남자의 천막에서 지내야 했죠. 나중에 징기스칸이 전쟁을 벌여 겨우 데려왔지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제국의 창건자 자신과 그 가족이 약탈원의 당사자였던 겁니다. 어린 태무진, 훗날 징기스칸이 될 소년에게 이런 경험은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독살당하고 부족에게 버림받은 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초원에서 내쫓겨 힘겹게 살아남아야 했죠. 약자가 짓밟히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때 어머니 호엘룬이 그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권력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것이라고요. 태무지는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몽골 부족들을 통일한 뒤 부족 간의 소규모 약탈 관습을 제국 차원의 정복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체계화했습니다. 초원의 생존 법칙이 세계 정복의 도구로 업그레이드된 거죠. 붉은 표식을 받아 살아남은 여성들, 검은 표식을 받아 처형당한 여성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전략에는 또 다른 카드가 숨어 있었거든요. 바로 일부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살려서 놓아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비심에서 나온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살려보낸 여성들은 도망쳐서 다른 도시로 향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생생하게 증언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들이 전한 이야기는 끔찍했습니다. 남자들이 줄줄이 끌려나가 목이 잘렸다고, 아이들까지 칼에 찔려 죽었다고, 머리를 쌓아 탑을 만들었다고 말했죠. 듣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저항하면 처참한 꼴을 당한다. 항복해도 살려줄지 모른다. 이런 공포가 아직 함락되지 않은 도시들을 잠식했죠. 몽골군의 칼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특히 효과적인 건 왕비나 귀족 부인의 증언이었습니다. 왕의 목을 베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왕비가 끌려가면서 흐느끼는 모습은 그 이상이었거든요. 고귀한 신분의 여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 일반 백성들은 완전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저 높은 분도 저렇게 당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은 거죠. 결과적으로 몽골군은 다음 도시의 성벽을 힘들게 공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문이 먼저 싸워준 덕분에 성문이 안에서 열렸거든요. 수만 명의 목숨과 엄청난 전쟁 비용을 아낀 겁니다. 공포를 무기로 쓴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한반도에서 동유럽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은 무려 4천만 명에 달하죠. 오늘날 전 세계 남성 200명 중 1명이 징기스칸의 후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증명하는 건 당시 얼마나 대규모의 강제적 혈통 융합이 이뤄졌는지입니다. 그 거대한 유전자 지도 뒤에는 고향을 떠나 낯선 초원에서 몽골인으로 살아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비극이 숨어 있죠. 역사는 위대한 정복자만 기록합니다. 하지만 제국 건설의 진짜 대가를 치른 건 이름 없이 사라진 그녀들이었습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영토의 크기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벌어졌던 비극입니다.